서영아, 나 그 남편 봤어. 하얀 셔츠 입은 여자랑 호텔 들어가더라. 절친의 한마디가 박서영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고 회사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결국 붉은 부적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그 부적은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저주였다. 그리고 그 저주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가장 믿었던 친구 유채린이었다. 남편과의 과거, 질투, 그리고 복수.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서영의 손에는 피 묻은 부적만이 남았다. 박서영은 몇 달째 악몽에 시달렸다. 남편 정민우가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잠들고 새벽 3시에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휴대폰을 보는 모습.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챘다. 아니, 알아채고 싶었다. 결혼 10년 차,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엔 회사 일이라며 나가는 날이 잦아졌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미안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영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참았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의심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영은 절친 유채린을 만났다. 채린은 대학 때부터 20년을 함께한 단짝이었다.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채린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영아, 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남편 봤어. 서영의 손이 멈췄다. 뭘 봤는데? 지난주 목요일 강남역 근처 호텔 앞에서 하얀 셔츠 입은 여자랑 같이 들어가더라. 처음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굴 똑똑히 봤어. 민우 오빠 맞아. 서영의 세상이 무너졌다. 체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믿기 싫겠지만 넌 알아야 해. 난 내 친구니까 말하는 거야. 그날 밤 서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은 평소처럼 코를 골며 잤고 그녀는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정말일까?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까? 새벽 5시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화면엔 지문 잠금이 걸려 있었다. 예전엔 비밀번호도 없었는데 그녀는 남편의 손가락을 살짝 눌러 잠금을 해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남편이 움직이자 그녀는 급히 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월요일 아침 서영은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의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다. 가족 안심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여보, 우리 서로 위치 공유하면 안심되잖아.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알 수 있고. 민우는 의아해하면서도 동의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날부터 서영의 하루는 지도 화면과 함께 시작됐다. 남편이 회사에 있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점심은 어디서 먹는지, 모든 것이 그녀의 감시망 안에 들어왔다. 수요일 저녁 7시, 남편의 위치가 이상했다. 회사가 아닌 청담동 어느 레스토랑. 접대인가? 하지만 밤 10시가 넘도록 그 자리에 있었다. 서영은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디야? 아, 회사. 회의 중이야. 거짓말이었다. 서영은 눈물을 참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서영은 남편을 미행했다. 그녀는 차를 빌려 회사 앞에서 대기했다. 오후 6시 민우가 건물에서 나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옆엔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긴 생머리의 여자.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고 남자는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저 여자가 누구지?
그녀는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을 따라갔다. 그들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서영은 길 건너편에서 모든 장면을 지켜봤다. 남편의 웃는 얼굴, 여자의 손을 잡는 모습.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레스토랑 문을 박차고 들어간 서영.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우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서영아, 이게 무슨, 이 여자가 누구야? 말해봐. 여자는 당황한 표로 일어났다. 저는 안나라고 합니다. 같은 회사. 서영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닥쳐. 내 남편한테 손대지 마.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민우는 서영을 밖으로 끌고 나왔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안나는 그냥 회사 동료야. 프로젝트 때문에 만난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난 다 봤어. 서영은 울부짖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에서 격렬하게 싸웠고 민우는 서재에서 잠을 잤다. 서영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부은 눈으로 일어났다. 민우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식탁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아무 일도 없어. 날 믿어줘. 서영은 그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믿음은 이미 바닥났다. 그녀는 채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채린아, 나 어떡하지? 어젯밤에 회사까지 찾아갔는데 그 여자 만나고 있더라. 채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그 남편 이상하다고. 서영아, 넌 증거를 잡아야 해. 서영은 민우가 다니는 건축사무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뒤져 회사 홈페이지를 찾았고 직원 소개 페이지에서 안나 실장을 발견했다. 본명은 강지안. 34살 하버드 출신, 해외 프로젝트 담당. 완벽한 스펙의 아름다운 외모. 서영은 질투와 분노로 미쳐버릴 것 같았다. 저 여자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가려는 거야. 그녀는 회사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이번엔 제대로 따져 물을 생각이었다. 오후 1시 서영은 건축사무소 로비에 나타났다. 프런트 직원이 물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안나 실장 좀 만나고 싶은데요. 어떤 용건으로? 개인적인 일이에요.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곧 안나가 로비로 내려왔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차분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내 남편한테 손대지 말라고. 서영은 그녀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다. 어떤 관계야? 말해봐. 안나는 당황하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부인, 진정하세요. 저는 정 대리님과 업무상 관계일 뿐입니다. 그때 민우가 사무실에서 뛰어내려왔다. 서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서영을 로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다. 너 완전히 미쳤어? 회사까지 찾아와서 사람 인생 망치려고? 인생 망치는 건 당신이야. 바람 피우면서 거짓말하는 게 당신이잖아. 난 안 그랬다고. 안나는 정말 동료일 뿐이야. 우린 지금 3천억짜리 프로젝트 하고 있어. 그래서 자주 만나는 거라고. 민우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서영은 믿지 않았다. 그럼 핸드폰 보여줘. 카톡 다 보여주라고. 안 돼. 이건 프라이버시야. 봐, 못 보여주는 거잖아. 뭔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회사 앞 길바닥에서 고함을 질렀다. 결국 민우는 서영을 택시에 태워보냈다. 집에 가 있어. 퇴근하고 얘기하자. 하지만 그날 밤 민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문자 하나만 남겼다. 친구 집에서 잘게. 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
서영은 혼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 소주병을 비우며 채린에게 울먹이며 전화를 걸었다. 채린아, 나 미친 것 같아. 믿고 싶은데 계속 의심돼. 이러다가 진짜 이혼할 것 같아. 채린은 부드럽게 말했다. 서영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너 혹시 부적 같은 거 믿어? 부적? 응, 우리 엄마가 예전에 무속인한테 받은 건데. 나쁜 인연을 끊어주는 부적이래. 그 여자랑 내 남편 사이 인연 끊어버리자. 서영은 술 기운에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다. 정말 효과 있어? 당연하지. 우리 엄마도 그거로 아빠 여자 관계 다 끊었어. 내일 가져다 줄게. 다음 날 체리는 붉은 천으로 싼 부적을 가져왔다. 그 안엔 알 수 없는 한자와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거 내 손목에 묶고 다녀. 그리고 매일 밤 이 주문을 외워. 나쁜 인연은 끊어지고 좋은 인연은 이어지리. 그럼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거야. 서영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녀는 붉은 실을 손목에 묶고 매일 밤 주문을 외웠다. 처음엔 우스웠지만 점점 그게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일주일 뒤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민우가 갑자기 회사를 자주 쉬기 시작했다. 요즘 몸이 안 좋아. 계속 어지럽고 두통이 심해. 그는 병원을 다녀왔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갔다. 서영은 그게 부적의 효과라고 생각했다.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야. 하지만 민우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큰 프로젝트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유가 뭐래? 서영이 물었다. 모르겠어. 갑자기 연락이 끊겼대. 회사가 지금 난리야. 민우는 괴로워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왔다. 서영은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녀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고 민우도 일찍 귀가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서영이 먼저 사과했다. 민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안해. 요즘 너무 힘들어서 신경질적이었어. 식사 후 서영은 민우의 지갑을 정리해 주다가 이상한 종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부적이었다. 하지만 채린이 준 것과는 달랐다. 검은 종이에 붉은 글씨로 이별부라고 적혀 있었다. 서영의 피가 얼어붙었다. 이별부? 이게 뭐지? 그녀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다. 이별부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저주의 부적이었다. 누군가 민우에게 이 부적을 준 것이다. 그 순간 채린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붉은 부적은 화합의 부적이야.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해줘.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서영의 손목에 묶인 붉은 실. 그것도 사실은 이별의 저주였던 것이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채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채린아, 이게 무슨 부적이야? 너 나한테 뭘 준 거야? 채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다. 궁금해? 그럼 내일 만나. 다 얘기해 줄게. 다음 날 저녁 서영은 채린이 지정한 장소로 갔다. 그곳은 한적한 산 중턱의 작은 카페였다. 채린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앉아.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겼다. 채린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부적이 뭐야? 채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별부. 부부를 갈라놓는 저주야. 내가 직접 손목에 묶고 주문까지 외웠잖아.
덕분에 효과가 아주 좋더라. 서영은 믿을 수 없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우린 친구잖아. 체리는 비웃으며 말했다. 친구? 웃기지 마. 넌 내 인생을 빼앗은 도둑이야. 무슨 소리야? 정민우. 그 사람은 원래 내 사람이었어.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체리는 계속 말을 이었다. 대학교 3학년 때 나랑 민우는 사귀었어. 2년 동안. 그 사람은 나한테 프러포즈까지 했었어. 결혼하자고. 하지만 내가 나타났지. 그게 무슨. 나는 민우를 4학년 때 처음 만났어. MT에서. 거짓말. 넌 그 전부터 민우를 노렸어. 건축학과 과방에 맨날 놀러 오면서 민우 옆에 붙어 다녔잖아. 오빠 이거 어떻게 해요? 오빠 저거 가르쳐 주세요. 역겹더라. 체린의 목소리엔 오래 묵은 독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민우는 내 순진한 척하는 모습에 넘어갔어. 나한테 이별을 통보했지. 체린아, 미안해. 나 서영이 좋아.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난 자살까지 생각했어. 서영은 과거를 떠올렸다. 분명 민우와는 MT에서 처음 만났다.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체린이 민우와 사귀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체린아,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한 번도 민우 얘기를 안 했잖아. 왜 하겠어? 내 상처를 내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 난 그냥 참았어. 친구니까. 너희 결혼식에도 웃으며 갔고 축의금도 제일 많이 냈어.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저주했지. 행복하지 마. 언젠가 갈라서게 해줄게. 서영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체리는 가방에서 또 다른 부적을 꺼냈다. 검은 천에 쌓인 그것은 불길한 기운을 내뿜었다. 이게 뭐야? 영혼을 묶는 부적. 이별 후에 사용하는 거야.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진 후 이 부적을 태우면 한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고통받게 돼. 보통은 죽음으로 이어지지. 미쳤어? 너 정말 미친 거야?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체린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이야기 다 들어. 민우는 최근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대. 거래처 계약이 깨진 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직접 그 회사 사장한테 연락해서 민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거든. 그리고 회사 안나 실장? 그 여자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내가 민우 옆에 붙여놓은 거지. 서영은 온몸이 떨렸다. 왜 이렇게까지? 왜냐고? 넌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망칠 차례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우를 다시 내 곁으로 데려올 거야. 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밤 12시. 민우는 교통사고를 당할 거야. 부적의 힘으로. 그리고 그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나한테 올 거야. 저승에서라도 우린 다시 만날 거야. 안 돼. 서영은 체린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체리는 그녀를 뿌리치고 카페를 나갔다. 서영은 급히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회사야. 왜? 나가지 마. 집에 있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전화는 끊겼다. 서영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민우의 회사로 향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다. 30분 남았다. 그녀는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렸고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11시 50분이었다. 민우의 차는 아직 있었다. 그녀는 건물로 뛰어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7층 민우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민우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영아, 왜 여기?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집에 가야 해. 차 운전하지 마. 무슨 소리야? 너 괜찮아?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하나. 오빠, 주차장에서 봐요. 할 말 있어요. 마이너스 안나. 민우는 서영을 보며 말했다. 안나가 급한 일이 있나 봐. 잠깐만 다녀올게. 안 돼. 가지 마. 가지만 민우는 이미 문을 나섰다. 서영은 그를 쫓아 주차장으로 달렸다. 11시 58분.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민우의 차 옆에 안나가 서 있었다. 아니, 안나처럼 보이는 누군가. 그녀의 얼굴은 채린이었다. 채린? 민우는 혼란스러워했다. 채린은 손에 든 부적을 꺼내 땅에 던지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 민우의 차가 갑자기 시동이 걸렸다. 차는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우를 향해 돌진했다. 민우야. 서영은 있는 힘껏 민우를 밀쳤다. 민우는 바닥에 넘어졌고 차는 서영을 덮쳤다. 쾅! 세상이 멈춘 듯한 순간 서영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안았다. 서영아, 정신 차려. 채리는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다. 부적의 불길은 꺼졌고 그녀의 손엔 재만 남았다. 안 돼. 이건 아닌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서영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민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울부짖었다. 왜 날 구한 거야? 서영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랑하니까.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서영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그녀는 깨어났다. 옆엔 민우가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끝없이 사과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채린이 왜 그랬어? 서영은 힘겹게 말했다. 긴 얘기야. 나중에 다 말해줄게.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채린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다. 퇴원 후 서영은 채린의 행방을 추적했다. 전화는 불통이었고 집에도 없었다. 그녀는 채린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이모, 채린이 어디 있어요? 채린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서영아, 채린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도 들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키웠어. 이모, 채린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절에 있어. 산속 폐사에. 거기서 참회하고 있대. 서영은 민우와 함께 그 절을 찾아갔다.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어 올라가자 낡은 절이 나타났다. 마당에 채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승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을 본 채린은 고개를 숙였다. 올 줄 알았어. 채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영이 다가갔다. 채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미쳤었어. 질투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민우가 물었다. 채린아, 우리 정말 사귀었어?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3학년 때 6개월 동안. 오빠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 우리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나한텐 전부였어. 처음 사랑한 사람이었거든. 서영이 물었다. 그런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우린 절친이었잖아. 말할 수 없었어. 너희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 난 너무 창피했어. 내가 차인 거잖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점점 썩어갔어. 질투가 증오가 됐고
증오가 복수심이 됐지. 체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이거 봐. 사진 속엔 젊은 민우와 체린이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사귄 증거야. 하지만 오빠는 이 사진조차 기억 못하겠지. 나한텐 보물이었는데. 민우는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기억을 떠올렸다. 아, 맞다. 이때가 있었네. 하지만 우린 금방 헤어졌잖아. 서로 안 맞는다고 합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짓말. 오빠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어. 나한텐 아무 이유도 안 대주고. 체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체린아, 미안해. 그때 내가 미숙했어.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못 해줘서. 하지만 그게 20년 전 일이야. 넌 왜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었어? 왜냐고? 오빠를 잊을 수 없었으니까. 그 후로 난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어. 모든 남자가 오빠와 비교됐고 아무도 오빠만큼 좋지 않았어. 난 오빠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 체리는 울부짖었다. 서영은 그녀를 안았다. 체리나, 그건 내 선택이었어. 오빠 탓이 아니야. 넌 스스로 그 감정에 갇혀 있었던 거야. 체리는 서영을 밀쳐냈다. 내가 뭘 알아? 넌 모든 걸 다 가졌잖아. 사랑받는 남편, 안정된 가정, 행복한 인생. 난 아무것도 없었어. 그건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야. 넌 과거에 매달려서 현재를 살지 않았어.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서영의 말에 체리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맞아.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민우가 말했다. 체리나, 나도 미안해. 과거에 상처를 줘서. 하지만 이젠 그만 놓아줘. 너도 내 인생을 살아. 체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부적은 다 소각했어. 더 이상 저주는 없어. 그리고 안나한테도 사과했어.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었거든. 내가 이용한 거지. 안나는 어떻게 된 거야? 서영이 물었다. 걔는 진짜 민우 오빠 회사 동료야. 내가 걔한테 연락해서 오빠랑 자주 만나달라고 부탁했어. 프로젝트 핑계로. 서영이 질투하게 만들려고. 걔는 내 부탁만 들어준 거고 민우 오빠한테 다른 감정 없어.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 서영이 물었다. 그럼 호텔은? 내가 나한테 말한 거, 민우가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봤다고. 체리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었어.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그냥 내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성공했지. 넌 점점 민우 오빠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둘의 관계는 멀어졌어. 서영은 충격을 받았다. 모든 것이 체린의 계획이었다. 의심, 질투, 분노. 그 모든 감정이 체린이 심은 거짓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부적은 정말 효과가 있었어? 민우가 물었다. 체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실 부적 자체엔 아무 힘도 없어. 그냥 빨간 종이에 한자 끄적인 거야. 진짜 힘은 서영이의 믿음에서 나온 거지. 그녀가 부적을 믿으면서 스스로 민우 오빠를 의심하고 멀리했어. 심리적 효과야.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니까. 서영은 허탈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럼 교통사고는? 그것도 조작이었어. 나는 주차장에서 민우 오빠 차 리모컨을 해킹했어. 원격으로 시동 걸 수 있게. 하지만 정말로 오빠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냥 놀라게 하려고. 체리는 고개를 숙였다. 민우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내가 한 짓은 범죄야. 살인 미수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신고해도 돼.
내가 벌 받을게. 하지만 서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린 신고 안 할 거야. 서영아? 민우가 놀라 물었다. 채린이도 충분히 고통받았어. 20년 동안 혼자 그 감정을 품고 살았잖아. 그게 가장 큰 벌이야.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해. 우리 모두. 채린은 서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오랜 시간 그 절 마당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 후회, 그리고 용서에 대해.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서영과 민우는 절을 떠났다. 채리는 그들을 배웅하며 말했다. 행복하게 살아. 정말로.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서영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너도 행복해져. 이제 과거는 잊고 내 인생을 살아.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고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민우가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응, 제대로 시작하자. 집으로 돌아온 서영과 민우.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의심했던 거 미안해. 서영이 말했다.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나도 내 불안을 몰라줘서 미안해. 앞으로는 더 소통하자.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민우가 잠결에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가지 마. 서영은 깜짝 놀라 그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 괜찮아? 악몽 꿨어? 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꿈에서 채린이 나타났어. 그녀가 계속 날 부르더라. 서영은 불안했다. 그냥 꿈이야. 걱정 마. 하지만 그 후로 민우는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꿨다. 채린이 나타나 그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꿈.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몸무게도 빠졌다. 일주일 후 민우는 회사에서 쓰러졌다.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의사에게 이상한 진단을 받았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뇌파가 매우 불안정해요. 마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영은 불안했다. 설마 부적의 저주가 아직 남아있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채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채린아, 민우가 이상해. 매일 악몽을 꾸고 쓰러지기까지 했어. 혹시 부적이 아직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채린은 당황하며 말했다. 그럴 리 없어. 나 다 태웠는데. 잠깐, 혹시 집에 아직 부적이 남아있는 거 아니야? 어머, 내가 서영이 집에 몰래 부적을 여러 개 숨겨뒀었어. 침대 밑, 옷장 안, 신발장. 혹시 아직 못 찾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서영은 전화를 끊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침대 밑을 확인하고 옷장을 열고 신발장을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신발장 맨 안쪽 오래된 구두 속에 검은 부적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저주의 부적, 사망부였다. 서영의 손이 떨렸다. 이 부적은 대상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저주였다. 그녀는 급히 그것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서 불을 피워 부적을 태우려 했다. 하지만 부적은 불에 타지 않았다. 라이터 불을 대도 그것은 그대로였다. 왜 안 타? 그녀는 미친 듯이 라이터를 계속 켰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안 타. 뒤돌아보니 채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서영의 집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사망부는 일반 불로는 안 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 어떻게 해야 해? 주인의 피로 씻어낸 후 사찰의 성화로 태워야 해.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체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만든 사람이 직접 태우는 거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태워야 해. 하지만 그럼 저주가 나한테 돌아와. 서영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넌 어떻게 돼? 아마 죽을 거야. 사망부의 저주는 반드시 한 사람을 죽여야 풀려. 민우 오빠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체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난 괜찮아. 어차피 내 인생은 망가져 있었으니까. 안 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서영은 체린을 붙잡았다. 하지만 체리는 그녀를 밀치고 부적을 낚아챘다. 미안해, 서영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체리는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 피를 냈다. 그리고 부적에 피를 묻혔다. 부적이 빨갛게 물들며 기이한 소리를 냈다. 체리는 라이터를 꺼내 부적에 불을 붙였다. 이번엔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체린의 몸에서도 불길이 일어났다. 체린아. 서영은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불길은 체린만을 감쌌고 서영은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체린은 불길 속에서 웃고 있었다. 서영아, 고마웠어. 내가 내 유일한 친구였어. 진심으로. 체린아, 제발. 서영은 울부짖었다. 불길은 점점 커졌고 체린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들렸다. 행복하게 살아. 두 사람 다. 그리고 불길이 꺼졌다. 마당엔 쟤만 남았고 체리는 사라졌다. 서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쟤는 빗물에 씻겨 내렸다. 병원에서 민우는 갑자기 눈을 떴다. 의사들이 놀라며 달려왔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어요. 악몽도 사라진 것 같고요. 간호사가 말했다. 기적이에요. 방금 전까지 뇌파가 엉망이었는데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 같은 느낌.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마당에 주저앉아 있는 서영을 발견했다. 여보, 왜 여기 있어? 비 맞고 있잖아. 그는 그녀를 안아 일으켰다. 서영은 그의 품에서 울었다. 체린이가, 무슨 일이야? 서영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부적, 저주, 그리고 체린의 희생. 민우는 말을 잃었다. 그는 마당의 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체린아.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그날 밤 체린을 위한 작은 제사를 지냈다. 꽃과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절을 했다. 체린아, 편히 쉬어. 그리고 고마워. 서영이 말했다. 민우도 말했다. 다음 생엔 꼭 행복해. 미안했어. 초에 불을 붙이고 두 사람은 조용히 기도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났고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체린이 대답하는 것처럼. 몇 달 후 서영과 민우는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의심과 오해는 사라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민우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서영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매주 체린의 제삿날에 그녀를 기억하며 꽃을 바쳤다. 어느 봄날 서영은 우연히 체린이 자주 가던 공원을 방문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았다. 그녀는 체린과 닮은 느낌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날씨 좋네요. 네, 정말 그러네요. 서영이 대답했다. 여자는 웃으며 일어났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가 떠난 후 서영은 벤치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이제 난 자유야. 마이너스 C.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체리는 이제 평화를 찾은 것이다. 그녀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산책. 그리고 체린이 만난 것 같아. 정말? 응,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고 따뜻한 빛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서영은 꿈을 꿨다. 체린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안녕, 서영아. 이제 진짜 안녕이야. 행복해. 서영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안녕, 체린아. 너도 행복해. 꿈에서 깨어난 서영은 옆에서 자고 있는 민우를 바라봤다. 그는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다. 서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저주도 질투도 복수도. 남은 건 사랑과 용서뿐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서영과 민우는 함께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안았다. 이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다. 그리고 체린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로.